안녕하세요. 영화 콘텐츠 제작 크루 온더플로우가 진행하는 팟캐스트 펀치드렁크 무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게 된 덕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모르는 게 약이다. 그리고 아는 것이 힘이다. 여러분은 이 둘 중에 어디에 더 공감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은 것을 알게 되면 선뜻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가끔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부딪혀보자 라는 주의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다룰 영화 메멘토의 주인공 레너드도 둘 중 모르는 게 약이다를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는 삶의 목적을 유지하기 위해서 진실을 외면하며 거짓을 쫓는 극단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레너드를 보고 나면 어쩌면 모르는 건 독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패널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무키, 이현, 스코님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와 함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시네필이 되고 싶은 이무기 무키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기록 강박증 때문에 기억을 다루는 영화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이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기에도 마케팅팀으로 함께하게 된 스콘입니다. 와. 패널분들 소개도 하였으니 이제 펀치드렁크 무비 메멘토 1부 시작하겠습니다. 메멘토 1부에서는 영화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다들 영화를 재밌게 보셨나요? 우선 저 먼저 말씀드리자면 영화가 저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플로우랑은 조금 다르게 흘러가잖아요. 네네. 그래서 많이 영화를 봤는가 아닌가도 헷갈릴 정도로 지금도 많이 어지럽게 좀 봤던 것 같습니다. 봤던 건 맞습니다. 네. 스코님 어떻게 보셨나요? 저의 몇 안 되는 이제 별점 높은 영화 중 하나거든요. 오. 이 작품이 그래서 제가 방송도 너무너무 하고 싶었던 작품 중 하나였어요. 좀 아리송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데 재밌던 몇 안 되는 영화 중 하나였어서 일단 개인적으로도 너무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스포를 밟지 않고 봤는데 너무 재밌게 봤어요. 무키님 어떻게 보셨나요? 저 이거 처음 봤을 때가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은데 그랬어서 당연히 스포는 안 받았던 것 같고 뭐 이런 영화가 있다더라 이런 얘기를 들었어가지고 좀 재밌겠다 하고 봤는데 너무 충격적이었어가지고 처음에 보고 그래서 좀 뇌리에 강하게 남은 영화였던 것 같아요. 한 번 보고 그러고 나서 성인 돼서 방송 준비하기 전에 한 번 본 거였는데 오랜만에 되게 또 느낌이 되게 다르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 저는 어지러웠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저는 또 새로운 영화 보는 줄 알았어요. 이게 아. 다시 보는데 물론 오랜만에 본 것도 본 거지만 영화가 한 달 만에 봐도 또 새로운 영화인데 맞아요. 플로우가 일반적이지 않다 보니까 항상 새로운 인식을 좀 주는 것 같습니다. 이현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스포를 전혀 안 밟은 상태로 봤는데 어떻게 보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반전 영화가 사실 관객들한테 좀 새롭고 신선하게 다가가려면 반전이라는 요소 자체를 아예 모르는 채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싫어하는 영화 홍보 문구가 있는데 그 유주얼 서스펙트만큼의 반전 그리고 식스센스급의 반전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뭔가 관객이 영화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미리 딱 규정시켜 놓는 느낌이라서 근데 제가 이제 메멘토는 아예 스포 없이 봤기 때문에 더 강렬하고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스포일러 없이 봤다 보니까 확실히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님 의도한 충격이 그대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방송을 시작해볼까요? 무키님, 메멘토는 어떤 이야기인가요? 레너드는 아내가 살해당한 후 사고 전의 기억은 있지만 이후에는 10분마다 기억을 잃는 선행성 기억상실증을 앓게 되었습니다. 그의 몸에는 아내의 복수를 위해 기억해야 할 정보들이 문신으로 빼곡히 새겨져 있는데요. 여기저기 흩어진 폴라로이드 사진과 메모들 사이에서 레너드는 범인이 존 G라는 이름을 가진 남자임을 알게 되고 충격적인 진실을 찾아 나아갑니다. 메멘토는 시작부터 이야기의 결말을 보여주는 특이한 구조로 전개됩니다. 레너드는 살해된 남자가 찍힌 폴라로이드 사진을 흔들고 그 형상은 점점 흐릿해집니다. 이후 그가 남자를 총살하고 사진을 찍는 모습이 역으로 재생되는데요. 아무 정보 없이 사건만 덩그러니 던지는 이 오프닝, 다들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처음에 그 오프닝 장면 언급해주신 그 장면이 너무 인상 깊게 다가왔었는데요. 음. 그러니까 폴라로이드 사진이 거꾸로 이렇게 사라지는 장면 있잖아요. 이 사진이 점점 이렇게 나타나고 역재생되는 그런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처음부터 이 영화가 어떤 영화인 거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근데 그게 이제 감독님이 이 영화 정말 어려우니까
내가 힌트 조금만 줄게 하는 그런 느낌으로 좀 다가왔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다시 보게 되니까. 그래서 처음 봤을 때는 뭔 영화야? 이러면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 이거 이런 영화야. 너 좀 잘 몰라도 이거 이해 좀 해줘. 약간 이런 느낌의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는 네. 오프닝이 아니었나. 그래서 사진이 현상이 돼야 되는데 사라지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많이 조금 이상하다 하면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스코님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저도 2회차 관람 때는 이제 무키님이랑 비슷한데 1회차 관람 때는 갑자기 사람이 그 죽는 장면부터 나오니까 좀 놀랐어요. 일단 놀란 게 우선이었고 주인공처럼 보이는 사람이 이미 살인을 저지른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게 실수인가? 아니면 뭔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건가? 좀 이런 식으로 상황을 이해하려고 했던 것 같고 그 총알이 반대로 들어가고 이어서 나오는 뒤에 장면으로 죽었던 사람 이제 테디가 살아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냥 결말부터 보여주는 형식이구나 정도로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2회차 관람할 때는 이제 이 주인공이 기억 상실증이라는 걸 알고 봐서 그런지 폴라로이드 사진 형상이 점점 흐릿해지는 그 장면이 되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 사진 이미지가 점점 사라지는 게 기억이 없어지는 걸 형상화하는 의미도 있는 건가? 좀 이런 나름의 생각도 해본 것 같아요. 이현님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 역재생 장면에서 자연스럽게 테넷을 떠올리게 되었는데 테넷에서도 떨어진 총이 다시 이제 손으로 되돌아온다든지 흘렀던 피가 다시 몸으로 들어오는 장면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뭔가 굉장히 반갑기도 하고 놀란 감독이 옛날부터 이런 영화를 만들고 싶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좀 놀랍기도 했어요. 근데 동시에 뭔가 아무 정보 없이 사건만 딱 던져지니까 처음에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전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계속 혼란스러웠던 것 같고 이후에는 뭔가 전개를 아예 예측하는 걸 포기하고 그냥 상황을 따라가게 좀 급급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단편적으로 과거로 돌아가면서 보여주다 보니까 쫓아가는데 바쁜 느낌으로 봤던 것 같습니다. 저도 테넷 같이 떠올렸었는데 놀란 감독님이 초기작부터 그런 구조를 이용했구나 이거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맞아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후 1시에 나탈리를 만난다라는 메모를 발견한 레너드는 그녀를 만나러 카페로 갑니다. 이후 범인에 대한 단서를 알려주는데요. 사실 나탈리는 레너드를 속여서 자신의 적을 처리하는 데 이용한 사람이었다는 것이 나중에 밝혀지죠. 영화는 나탈리뿐만 아니라 다른 인물에게도 첫인상과 다른 양면적 속성을 부여함으로써 관객의 혀를 찌르는 것 같은데요. 이런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현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이 영화 자체가 복수 클리셰를 정말 잘 비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레너드가 처음 나탈리를 만나는 장면이 나왔을 때는 저한테는 전형적인 조력자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밝혀지는 장면들에서 그녀가 일부러 레너드를 자극하고 도드를 살해하도록 종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지잖아요. 네. 그 장면 자체가 엄청 인상 깊었고 그가 이제 집에서 내쫓겼다가 다시 돌아와서 누가 그랬냐 라고 묻는 순간에 관객이 완전히 속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이때 레너드가 아예 그녀에게 맞았다는 사실 자체도 잊은 채로 다시 그녀를 신뢰한다는 게 너무 인상 깊었고 이런 방식들을 보면서 영화의 모든 인물들이 그 레너드의 기억 구조를 이용해서 각자의 진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 영화가 보여주고 싶었던 게 우리가 진실이라고 믿는 게 실제로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고 뭔가 주관적인 해석이다라는 말을 전하는 듯해서 기분 좋게 혀를 찔렸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방금 말씀해주신 장면들을 보면서 이제 사실은 중요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믿는지가 중요하다. 이게 누군가 의도하는 대로 레너드가 조종당하면서 흘러가다 보니까 어떻게든 원하는 대로 흘러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무키님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네, 저는 그 방금 이현님 말씀하신 거에 되게 인상 깊었던 게 기억이 약간 그런 되게 주관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계속 얘기하는 게 기억은 주관적이고 기록만 믿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레너드의 믿음을 좀 따라가게 한다고 느꼈어요, 영화가. 그래서 처음에도 이 주인공이 뭔가 사연이 있지 않을까? 이 사람을 죽인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또 가지다가 또 그런 나탈리에서도 뭔가 이입을 하게 되면서 저 사람도 무슨 그런 사연이 있지 않을까? 이런 또 생각을 하다가 결국에는 단편적으로 영화가 흘러가잖아요. 뭔가 이런 짧게 보여주고. 근데 그래서 이 영화가 뭔가 인물들 자체를 계속 단편적으로만 보여주고 그 레너드 역시 그런 짧은 순간과 기록에 의존해서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게 뭔가 사람을 판단하는 거에 대한 방식 그리고 뭔가 현대사회에서도 그런 사람을 대하는 태도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뭔가 기록과 기억에 대한 부분을 혀를 찌르는 그런 기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 영화가 결론적으로는 캐릭터가 뒤집히는 반전의 영화라기보다는 관객의 판단 방식 자체를 뭔가 부수는 영화인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스코님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원래 약간 이현님이랑 비슷하게 생각했었는데 무키님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현대 사회에서 인간들이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방식 그게 이 구조적으로도 잘 드러난 것 같아서 이 해석은 조금 생각을 못 해본 거였는데 방금 듣고 그것도 되게 공감이 갔고 아까 이현님이랑 비슷하다고 느낀 점은 저도 처음에 생각했던 이 인물이 담당하는 포지션이 반전이 있어서 흥미롭고 좋다고 느껴졌었거든요. 이 양면적 속성을 이용해서 그 반전 효과가 관객이 계속 의심하게 만드는 장치에 일조를 했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기억이 불완전한 상태에서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러 인물을 의심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 자체가 레너드의 심리를 관객이 그대로 체감할 수 있게 만드는 장치처럼 보였고요. 누가 조력자고 누가 적인지 초반에 판단을 하면서 보는데 이걸 계속 무너뜨리니까 얘기가 더 흥미로워졌던 것 같아요. 네, 특히 이게 한 인물만 그런 게 아니라 저는 되게 여러 인물에서 이 반전이 거듭됐다고 느꼈거든요. 처음에 아까 이현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탈리도 완전 처음에 조력자 느낌을 풍기면서 등장을 하는데 레니가 범인 찾아서 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레니가 범인을 죽이는 든든한 지원군으로 100% 믿고 있었는데 나중에 완전 뻔뻔하게 속이잖아요. 왜 이렇게 아내를 들먹이면서 자꾸 긁나 이걸 속는다고 싶을 정도로 황당 뻔뻔하게 레니한테 또 이제 거짓말을 하면서 결국에는 레니의 조력자 포지션은 아니었던 게 이 영화 스토리 자체도 복잡해서 머리 아픈데 더 복잡하게 만드는데 일조를 한 것 같고 테디도 보통 초반에 죽는 장면 나오고 이런 흐름이라면 테디는 좀 악역으로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악역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후반부로 갈수록 테디의 말들을 좀 곱씹어 보면 자신이 누군지도 모른다 이런 대사로 좀 그 레니한테 근본적인 출처에 대한 거하고 너가 믿고 있는 게 사실인지 잘 생각해보라는 이런 힌트가 될 만한 말들을 던져줬다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후반부로 갈수록 레니의 복수 대상으로 악역 포지션을 맡은 줄 알았는데 레니한테 좀 힌트가 되는 사람이었다. 오히려 좀 조력자 같은 느낌의 사람이었다. 또 이런 반전이 있었어서 더 이야기가 흥미롭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네, 스쿠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한 사람에 대해서 굳혀지지 않고 이런 반전 요소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누가 레너드의 편이고 누가 레너드의 적인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보다 보니까 헷갈리기도 하면서 뭔가 몰입이 되면서 재밌게 봤던 것 같습니다. 순행으로 이어지는 흑백 장면에서 레너드는 보험 조사인으로 일하며 만났던 세미 젠키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세미 또한 사고로 선행성 기억 상실증에 걸렸었고 레너드는 그가 보험금을 노리고 거짓말을 한다고 의심해서 지급을 거부했는데요. 이후 세미의 아내는 남편이 정말로 거짓말을 한 건지 알기 위해서 계속해서 인슐린 주사를 놓아달라고 요구합니다. 세미는 기억 상실을 자각하지 못한 채 이를 들어주고 결국 그녀는 사망합니다. 세미의 아내가 이런 선택을 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녀는 어떤 심정으로 죽어갔을까요? 저는 세미의 아내가 되게 기쁜 마음으로 죽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제게는 세미 아내의 죽음이 뭔가 목숨을 건 사랑의 증명 같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기억을 계속해서 잃게 되는 병을 세미가 앓는 것이 사실이라면 아내에게 인슐린 주사를 계속해서 놓았을 것이고 그거 자체로 증명이 되는 거고 기억을 잃는 게 거짓말이었다면 그러니까 아내 본인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라도 인슐린 주사를 놓는 것을 멈췄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끝까지 뭔가 인슐린 주사를 요구하면서 남편이 거짓말을 하는지 아니면 정말 병에 걸린 것인지 확인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결국 아내는 죽음을 통해서 진실을 확인한 거고 그 순간만큼은 사랑의 확신 속에서 죽음으로 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스코님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이 장면에서 세미의 아내가 세미를 진짜 사랑하구나를 저는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남편이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입증하고 싶어서 주사를 이제 계속 놓아달라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 거짓 행동이 아닌 걸 알고 나서부터는 아내가 남편을 얼마나 사랑하면 세미가 기억상실증에 걸렸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계속해서 주사를 놓아달라고 했을까. 본인의 죽음을 무릅쓰면서까지 그래서 계속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니야 막 이번에도 진짠가 하면서 세미 아내가 세미를 사랑하구나 이 마음이 저는 그냥 느껴졌던 것 같아요. 이 장면에서.
저는 세미의 아내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죽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이현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던 게 아니었구나 하면서 안심하면서 행복한 생각을 하면서 죽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근데 그 상황만 놓고 따져보면 조금 웃기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2번, 3번, 4번 맞아서 죽잖아요. 네. 그럼 한 3번째쯤 되면 이제 목숨이 간당간당하니까 잠깐 나 사실 맞았어 이런 식으로 막을 수도 있잖아요. 계속 시도를 한다는 게 저렇게 의심을 하다니 위험을 무릅쓸 정도였나? 많이 힘들었나 보다. 아내가 세미 때문에 많이 힘들었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걸 사랑으로 봤는데 힘들었다고 보셨네요. 저는 어느 정도 하고 멈출 줄 알았거든요. 죽을 때까지 가더라고요. 무키님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그냥 비슷하게 뭐 생각도 같이 했긴 했는데 현실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세미의 아내가 그런 선택을 한 거라기보다는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았을까. 왜냐면 그냥 그런 모습을 볼 바에야 그냥 죽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비극적이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뭔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럴 바에는 그냥 죽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 인슐린을 투여해달라라는 선택을 하지도 않았을까? 왜냐면 가장 좀 편하게 죽는 방법이지. 그러니까 좀 쉽게, 그러니까 그나마 쉽게. 그래도 사랑 한 사람 앞에서 내가 죽음을 맞이하겠다 그런.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레너드는 존 G로 의심되는 지미를 죽인 후 사진을 찍고 흑백이었던 화면이 컬러로 변합니다. 이후 테디가 들어와 세미의 이름을 말하자 레너드는 그를 협박하고 결국 진실을 듣게 됩니다. 사실 세미의 이야기는 레너드에게 일어난 일이었고 아내를 죽인 건 레너드 그 자신이었는데요. 엄청난 반전이 드러나는 이 장면 다들 어떻게 보셨나요? 무키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얘기했던 대로 아무 정보 없이 그냥 봤었어가지고 너무 충격받았었던 것 같아요. 그냥 뒤로 갈수록 퍼즐이 좀 맞춰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에 와서 그 퍼즐이 다 부서지는 느낌이 들었었고 뭐 레너드가 좀 점점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 뭔가 단서들이 더 많아지면서 문신들도 더 많아지면서 좀 그렇게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누구지? 이런 생각을 계속했다가 그게 다 부서지는 느낌이었던 것 같고 제가 왓챠피디아에 제 남긴 평이 퍼즐을 맞추고 있었는데 그 퍼즐이 모두 산산조각이 난 상황 이렇게 제가 평을 남겼었거든요. 맞아요. 보고 나서 그냥 이 장면 그냥 모든 게 다 충격이었었어가지고 제 왓챠피디아 평을 빌려서 이 장면에 대한 해석을 하고 싶네요. 맞아요. 너무 충격적인 장면이었어요. 이현님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스포를 전혀 보지 않고 봤는데도 그 어떤 장면을 딱 보고 후반부로 달려나갈 때쯤에 이거 레너드가 아내를 죽인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레너드와 동일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세미가 같은 소설을 여러 번 읽는 아내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결말을 알면 재미없잖아 이렇게 말하는데 아내가 충분히 재밌어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뭔가 메모를 하면서 좀 영화를 보는 습관이 있는데 그때 이거 레너드가 아내 죽인 것 같은데? 라고 적어놨더라고요. 그 장면이 흑백 속에서 진행이 되는데 레너드가 나레이션이 타인의 비극을 보는 것 같이 엄청 담담하게 진술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청 거리감을 유지하고 있다가 세미의 기억 속 이미지랑 그 레너드 자신의 비극이 조금씩 겹치기 시작한단 말이죠. 세미가 의자에서 멍하니 앉아있는 그 쇼트 사이로 레너드의 모습이 순간적으로 딱 겹쳐서 보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부터 이 이야기가 정말 세미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다. 이거 정말 레너드 이야기인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마지막 장면에 대한 떡밥을 이렇게 고루 뿌려둔 게 정말 엄청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요. 이 장면에서 반전이라는 게 드러나면서 세미가 사실 레너드였다는 걸 알게 된 게 정말 충격이었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좀 소름 돋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레너드가 자기가 아내를 죽였다는 걸 인지한 상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뒤로부터 너무 힘들고 했겠지만 이 기억을 잊으려고 손등에 세미를 기억해라 라는 문신도 새기고 내가 아내를 죽였다는 사실에서 그런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의 기억을 조작했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뭔가 좀 더 소름이 돋더라고요. 스코님 어떻게 보셨나요? 이현님이 언급해주셨던 것처럼 그 휠체어에 앉아있던 세미의 모습이 레니로 확 바뀌는 순간 있잖아요. 저 이 부분도 굉장히 재밌는 연출이라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말씀하셔서 떠올라서 한번
얘기해봤고 그 마지막 반전이 드러나는 장면 여기서 마지막에 레니가 사실은 타치하고 본인의 기억으로 사실을 재구성하잖아요. 스스로 이제 그거를 정립을 하는데 자기가 범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지정하면서 살인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이야기가 이제 마지막에 흘러가는데 이걸 보면서 진짜 아내 복수하려다가 연쇄살인마가 됐네 이런 생각이 좀 먼저 들었고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세미 이야기가 저는 레너드 이야기일 줄은 아예 몰랐고 아무런 정보 없이 봤어서 완전 더 큰 반전으로 다가왔던 것 같고 근데 또 신기했던 건 테디가 범인일 줄 알았는데 테디 말이 사실이라면 테디는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고 한 점에서 나쁘긴 하지만 레니가 범인으로 설정한 존재를 같이 찾도록 한 인물이었다는 점도 전 반전이었어서 네, 그래서 그냥 계속 반전의 연속이어서 이야기의 순서를 짜맞추기도 바쁜데 반전으로 더 소름 돋았던 것 같아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 진실을 알게 된 레너드는 놀랍게도 테디의 사진에 그의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라고 쓴 후에 테디의 자동차 번호를 범인의 것이라고 몸에 새깁니다. 자신의 아내를 죽였을 리 없다는 인지 부조화에 사로잡혀 새로운 존 쥐를 만들어내 또다시 복수하기로 한 것인데요. 이야기의 끝인 영화의 오프닝에서 결국 그는 테디를 죽이는 데 성공합니다. 진실이 아닌 스스로가 원하는 기억을 만들어내는 레너드라는 인물을 어떻게 보셨나요? 그에게 이 결말은 해피엔딩일까요? 혹은 배드엔딩일까요? 완전 배드엔딩이에요. 일단 레너드 자체 그 인물에 몰입해서 레너드 입장에서 보면 복수를 해도 그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복수를 잃었다는 감정 자체를 느낄 수 없잖아요. 계속 그 복수심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는 거니까 배드고 또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을 봤을 때도 테디가 설명하는 어느 정도 그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도 그걸 받아들이기보다 자신이 원하는 사실을 만들거든요. 여기서 본인이 기억 상실증임에도 기억과 기록에 대한 의심보다는 확신이 더 큰 것 같은 행동을 해서 이제 놀랐는데 이로써 어쨌든 또 복수심에 사람을 죽이러 나서는 거니까 정의를 위해서 복수하기보다 복수를 위한 복수를 하는 좀 복수에 미친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 같아서 이건 복수를 해도 성공적인 복수를 한 해피엔딩은 아니라고 느껴졌어요. 진짜. 맞아. 진짜. 저도 스코님처럼 완전 배드엔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제일 많이 떠올렸던 생각이 레너드가 과연 행복할까? 라는 질문이었거든요. 근데 레너드가 사실 진실에 도달할 수 없는 자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그 객관적인 기억에 도달할 수 없도록 이 뭔가 끊임없는 살인의 굴레가 본인에게 구원의 동아줄이 될지 아니면 뭔가 본인을 올가매는 동아줄이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가 본인이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그 아내를 죽인 그 미상의 존재를 계속해서 따라가면서 살인을 자행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영화가 마지막에 여긴 어디지? 라는 대사랑 같이 마무리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장면에서도 저는 그가 끊임없이 같은 삶을 되풀이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 복수를 성공하지 못하지 않을까 라고 계속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앞서 두 분은 결말이 배드엔딩인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했거든요. 어떻게? 저도 처음에는 배드엔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이 영화를 보자마자 이경규 선생님이 생각이 났거든요. 근데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다. 이제 그래서 레너드가 살인을 자행하면서 연쇄살인마가 되었구나. 참 배드엔딩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찾다 보니까 이 영화가 실존 인물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잃는 사람들이나 치매 환자라든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계속해서 기억이 쌓이지 않고 목적 없이 맹목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더 지옥이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이게 좀 뒤틀린 잘못된 방향이긴 하지만 레너드는 스스로 어떤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 계속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체계를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살인을 위한 체계이긴 하지만 계속 레너드는 잊어버리겠지만 목표를 향해서 살아가는 설계를 성공해낸 사람이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에게 있어서는 해피엔딩일 수 있다. 이런. 아,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생각도 들었던 거죠. 아, 레너드는 결국 이제 세미처럼 소파에 앉아서 광고만 보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계속해서 퍼즐을 풀어가면서 퍼즐이 완전히 깨질 때까지 목표를 지향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 테니까 해피엔딩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본인 나름의 방법을 찾은 것이다. 그렇죠. 근데 그게 살인이니까 좀 문제인 거죠. 무키님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약간 해피엔딩일 수도 있고 배드엔딩일 수도 있고 이런 두 가지 생각이 다 들었는데 뭔가
방금 말씀해주신 배드엔딩적인 이론도 맞는 것 같고 아까 말씀해주신 개인적으로 바라보면 레너드는 그냥 그 굴레 속에서 살아가면서 해피엔딩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긴 했어요. 근데 저는 같이 떠올렸던 게 레너드가 레너드 자신으로 보자면 모르겠지만 상황적으로 보자면 레너드가 과연 그 전부터 살인을 하지 않은 사람이었을까? 원래 그런 성향이 있었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사실 그런 성행성 기억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단기 기억이 없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몸에 남은 장기 기억은 있는 거고. 왜냐면 레너드는 그냥 운전도 하고 뭐 나름 뭐 되게 잘 뛰어다니고 되게 그런 몸으로 남은 기억들은 다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은 원래 살인이 체화된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게 자기를 그 굴레 속에 갇히게 하는 그런 해피엔딩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결국에는 그걸로 어쩔 수 없이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그런 배드엔딩일 수도 있는 거고 사회적인 구조로 보면은 뭐 이런 사람이 살아가니까 굉장히 배드엔딩이겠죠? 맞죠. 네, 뭐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이 아내로서의 복수로 시작됐을 수도 있겠다고 해석을 할 수 있지만 그 전부터 이 사람은 살인 그런 거를 해왔던 사람이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보다 무서운 사람일 수도 있겠네. 뭔가 레너드의 기억으로만 구성된 영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메멘토는. 음. 근데 좀 그 뒤에 뭔가 이야기를 더 생각을 해보고 하면은 생각보다 이 이야기는 되게 별 볼 일 없는 그냥 면세 살인마의 합당한 자기 이유를 만들어내기 위한 스토리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기 완전 범죄 장르로 맞아요. 막 좀 많이 상상력이. 색다른 해석인데요. 그니까요. 레너드에게 살해당할 이 세상의 모든 존취에게 요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1부에서는 메멘토의 줄거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영화의 핵심 반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결말에 대해 다양한 해석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2부에서는 1부에서 다루지 못한 연출과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에 대한 이야기 등 영화의 외부적 요소를 다룰 예정이니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부를 시작하기 전 여운이 짙게 남는 여긴 어디지? 라는 마지막 대사와 함께 들리는 곡이죠. 데이빗 보위의 Something in the Air 듣고 오겠습니다. You're cold and hot or gone. I really can't look at your little empty shell. A ragged teddy bear. It feels like we never had a chance. Don't look me in the eye. 펀치 드렁크 무비 메멘토 2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메멘토의 줄거리 등 영화 내적인 이야기를 다뤘는데요. 2부에서는 영화의 독특한 구조와 비하인드 등 외적인 요소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메멘토의 서사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헤어핀 이론이라는 단어로 영화의 전개를 설명합니다. 긴 고리 모양의 헤어핀처럼 컬러 장면은 역순으로, 흑백 장면은 순행으로 흘러가며 마지막에는 두 시점이 중간에서 서로 만나게 되는 거죠. 패널분들은 이 구조가 잘 이해되셨나요? 또 이런 연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스코님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이 영화를 보고 감독님이 헤어핀 이론으로 해석해주신 강의를 봤었거든요. 네, 유튜브에 나오는데 맞아요. 처음에는 사건 순서를 좀 어림짐작으로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거구나 정도 감으로만 파악했어서 영화를 보고도 좀 모호하고 속 시원하게 풀린 느낌이 아니었는데 시각화해서 막 판서 이렇게 하시면서 보여주니까 이해가 좀 더 됐던 것 같아요. 좀 오히려 그냥 영화만 봤을 때는 잘 만든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다에서 그쳤다면 좀 다른 해석들이랑 감독님의 그런 특강을 들으니까 알면 알수록 더 영화가 재밌게 느껴졌고 서사 구조를 이렇게 구성한 게 주인공이 부정한 정보를 관객도 부정하게 만들기 위해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플롯 구성으로 관객의 심리를 조정할 수 있구나 해서 어떻게 이런 방법을 생각했지 하면서 그저 그냥 감탄했던 것 같아요. 보통 반전이 있는 영화는 그냥 직선 구조인 것 같거든요. 쭉 가다가 마지막에 반전. 근데 이렇게 중간 지점에서 만나는 헤어핀 구조가 신기했고 결말을 아는 상황에서도 반전과 흥미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영화가 더 대단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영화가 그냥 순행적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역행, 순행, 역순, 순행 이런 식으로 흘러가니까 맞아요. 어지럽다는 생각을 하면서 영화를 끝냈던 것 같은데 이 영화를 만든 사람이 설명해주는 말씀하신 유튜브 강의를 보니까 이해가 확 되면서 놀란 감독님이 대단한 것 같다. 반전 구조를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대단한 사람 진짜. 저는 또 흥미로운 사실을 좀 알게 됐었는데 그 원작으로 이야기가 되는 메멘토 몰이라는 단편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게 크리스토퍼 놀란 동생분인 조나단 놀란이 그 시나리오 작가분인데 그분이 이제 제작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단편에서 출발을 해서 서사 구조적으로 뭔가 첨가가 됐던 게 놀란 초기작인 미행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랑 뭔가 섞여서 만들어진 게 이게 메멘토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화 자체가 이런 이야기를 바탕으로 서사는 굉장히 플랫하지만 이런 간단한 서사 구조를 되게 어렵게 만들면서 비틀고 또 짜집기 하고 하면서 되게 특별한 이야기로 또 재탄생시킨 것 같아서 그 부분이 확실히 플롯의 마술사라고 불리는 논란의 그런 특성을 잘 보여주지 않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결말을 보여준 상태에서 시작을 하니까 우린 기승전결을 기대하잖아요. 네, 근데 맞아요. 결말을 보여주고 이걸 어떻게 흘러가게 하려고 하는 거지? 어떻게 재밌게 만들는 걸까? 그런 게 의심이 됐었는데 역시 놀란 감독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진짜. 그리고 메멘토 모리 소설 원작이라고 영화가 시작되는 부분에서 보여주잖아요. 다른 영화랑 비슷하게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구나 생각했는데 그 소설도 놀란 동생이 쓴 책이었던 거네요. 이 놀란 형제 대단한. 논란가의 이제 역시 놀라운 진짜 놀란 대단하시네요. 이 놀란 형제의 대단함에 또 감탄하는 바입니다. 이현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구조에 정말 놀랐는데 처음에 영화 중반부까지는 이 구조에 대해서 파악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계속 맞아요. 골똘히 생각을 하면서 봤었어요. 그런데 그 중반부에 프론트 직원 버디의 태도 때문에 이게 헤어핀 이론이구나라고 생각을 딱 알아챘는데 정말요? 그 컬러로 찍힌 초반에 레너드를 버디가 친근하게 불러요. 폴라로이드 이렇게 내밀면 그게 테디라는 사실도 이렇게 알려주거든요. 근데 중반부로 가니까 갑자기 처음 보는 사람처럼 너무 차갑게 대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 시퀀스에서 제가 헤어핀 이론이라는 거를 살짝 깨닫게 된 것 같고 같은 시퀀스를 찍는다고 하더라도 사실 어떤 부분을 먼저 보여주느냐 에 따라서 영화의 주제의식이 많이 좌지우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영화의 재미도 감독이 어떤 구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엄청 크게 변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메멘토가 사실 그 시간의 선행적인 구조를 그대로 따라갔다면 정말 평이한 영화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구조를 비트는 방식을 사용해서 이렇게 명작이 될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전례 없는 연출이었다. 맞아요. 다른 또 누군가가 이러한 연출을 사용해서 작품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의 큰 감동을 주는 영화가 나올지는 미지수인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영화의 핵심 주제인 기억에 대해서도 나눌 이야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레너드는 10분 단위로 사고 이후의 기억을 계속해서 잃어버리는 선행성 기억 상실증을 앓고 있습니다. 그는 기억을 잃은 직후 가장 먼저 서랍을 열어보고 주머니와 문신을 확인하는데요. 만약 패널분들의 기억도 10분마다 초기화된다면 어떤 행동을 할 것 같으신가요? 이현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앞서 소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원래도 살짝 기록에 대한 강박이 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문득 드는 생각들을 아이폰 메모에 날짜랑 시간도 다 적어서 적어두거든요. 그 나탈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기억을 못한다고 무의미한 건 아니니까 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완전히 대척되는 입장에 서 있거든요. 저는 기억을 하지 않으면 무의미해지는 순간이 무조건 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10분 단위로 초기화가 되는 삶을 살게 된다면 정말 치밀하고 세밀하게 기록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근데 아이클라우드나 제 일기장을 누구도 손댈 수 없도록 금고 같은 거를 잘 걸어놓거나 아니면 잠금을 정말 잘 해놓고 페이스 아이디 다 꺼놓고 무조건 패스워드로 입력할 수 있도록 해놓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레너드처럼 기억을 조작당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자체 조작당하고 싶지 않고. 네. 그럼 아이클라우드를 여는 비밀번호를 까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거까지 생각 못했어요. 그 비밀번호를 여는 비밀번호를 또 만들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록을 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근데 이런 기억을 주제로 한 작품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다른 영화도 이렇게 보면 보통 기억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면서 기록들을 많이 찾아보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주인공들이. 네네. 근데 제 성격상 그렇게 계속 기억을 찾으려고 하다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정체돼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될 것 같아서 만약에 제가 기억을 잃는 상황이 처한다면 계속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행동을 할 것 같은데 결국에는 기억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사실 도돌이표로 있지 않을까. 진짜 웃기다. 그래서 계속 똑같은 걸 하면서 두쫑쿠 먹어야지 했다가 두쫑쿠만 계속 먹고 있는 그런 도돌이표에 빠지지 않을까. 근데 오히려 좋지 않나요? 그럼 이제 10분마다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김님 매일 말씀하신 것처럼. 두쫑쿠를 개척해 나가는 거니까. 네, 매일매일 두쫑쿠의 새로운 맛에 놀라게 되는 거죠. 매일매일이 아니고 10분마다. 오히려 좋을 수도 있다. 맞아요. 새로운 개척을 해나가는 삶에서. 뭔가 실제 새로운 시도가 아니니까 좀 가성비 있는 경험 느낌. 그렇게까지는 기억을 생각을 못 해봤는데. 스코님은 만약에 선행성 기억 상실증에 걸린다면 어떻게 할 것 같으신가요? 저도 이현님이랑 좀 비슷하게 기록을 좀 잘 하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개인적인 경험을 말하자면 10분마다는 아니지만 옛날에 있었던 에피소드나 뭐 느꼈던 감정 이런 거를 이제 잘 기억을 못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기록을 하는데 이런 걸 핸드폰 메모장에 다 기록을 하고 메모장에 적어두는데 확실히 기록을 하는 게 좀 기억에 있어서 제일 도움이 되는 방법인 것 같긴 해요. 근데 10분마다 기억을 잃어버린다고 하니 이 핸드폰을 못 찾으면 또 어떻게 되는 건가 해서 문신이 좀 불가피한 방법인 것 같긴 한데 레너드처럼은 안 할 것 같긴 해요. 너무 안 예쁘게 와다닥 몸에 뭐 그려넣어가지고 맞아요. 그렇게는 안 할 것 같지만 미감이 중요하구나. 네 문신도 고려는 해보겠다. 무키님은 만약에 기억을 계속해서 잃어간다면 어떻게 할 것 같으신가요? 일단 저는 말씀해주신 거 얘기 듣다가 갑자기 생각난 영화가 하나 있는데 내가 잠들기 전에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가 니콜 키드먼 주연의 영화거든요. 근데 그 니콜 키드먼이 계속 매일 아침에 이제 기억을 잃는 상태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점점 남편을 좀 의심하는 상황이 있고 약간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기억하기 위해서 엄청 다 그런 거를 기록을 해놔요. 그래서 어디에 가서 딱 보면 너 지금 기억 잃었으니까 이렇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리고 그 남편이 처음엔 되게 착하게 나오는데 되게 뭔가 이 남편이 뭐 좀 위험한 인물인가?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데 어떻게 보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조차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은 그게 굉장히 좀 너무 안타까울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기록도 열심히 하겠지만 사실 기록도 내 기억을 통해서 기록을 하는 거고 또 뭔가 조작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체화되는 기억을 계속 남길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장기 기억 같은 경우에는 단기 기억에는 저장되지 않고 그 장기 기억에 몸에 저장되는 부분이니까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한다면 계속 그냥 정말 사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하루라도 그냥 빨리 그냥 나 정말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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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를 한다던가 뭔가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트리거만 하나 만들어 놓고 그런 느낌을 기억할 수 있게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루틴을 만들 것 같다. 불을 껐는지 안 껐는지 바깥에서도 기억하려면 불을 끈 다음에 머리를 세게 한번 치고 나와. 약간 이런 것처럼 이렇게 루틴을 잘 정립하면 기억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가스불은 그렇게 기억해두겠습니다. 정말 상상도 하기 싫은 일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사람들이 기억을 이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이유는 기억이 쌓이면서 하나의 존재가 만들어진다는 믿음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다면 좀 철학적인 질문도 해보고 싶은데요. 주인공은 레너드로서의 기억이 쌓이지 못해서 존재가 점점 희미해지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을 정말 레너드 본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가 기억 상실을 극복하고자 써내리는 문신과 메모는 비록 거짓이라고 하더라도 사라지는 존재의 보완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레너드가 사람은 맞는데 사회적인 기능을 못하는 그냥 생물적으로만 남아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기억이 정말 중요하고 기억이 없으면 똑같은 행동을 반복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안타까운 상황들이 벌어지잖아요. 기억을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할 만한 나의 가치관이라든 게 형성되어 있지 않고 그런 사람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런 사람은 사람이라고 보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적인 기능을 못한 채 그냥 세미처럼 앉아있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누군가에. 그럼 너무 그런 거 아니에요? 모든 기억 상실증에 걸린 사람에게 살짝 문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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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도 요즘 기억을 많이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기능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거든요. 무키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 질문이 굉장히 이 영화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레너드는 자신의 기억 자체를 못 믿기 때문에 사진, 메모, 문신 같은 그런 기록에 의존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단순한 장치라기보다는 자기 존재를 유지하려는 방식에 가까운 것 같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마지막에 이게 근데 뒤집히는
잡히잖아요. 자기가 기록하는 것 자체도 믿을 수 없다는 게. 테디를 뭐 범인으로 기록하고 이 사람을 믿지 말아라고 써놓고, 즉 사실을 얘기를 하더라도 그냥 자신의 미래를 조작하는 그 도구로 써버리니까 그런 기록을. 그래서 이 영화가 말을 하는 부분이 여기서 드러나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던 게, 기억이 불완전한 것처럼 기록도 완전히 객관적일 수가 없다는 점이 전 좀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둘 다 결국 인간이 만든 해석이라는 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기록도 그다음에 기억도 사실과는 대비되게 이제 그냥 인간이 만든 해석일 뿐이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의 강연을 봤었던 게 있는데, 실제로 기억이라는 것 자체가 저장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처럼 메모리 저장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꺼낼 때마다 재구성되는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기억에 여러 가지 있는 것 중에 그걸 어떻게 꺼내는지, 그거에 따라서 그 기억이라는 거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레너드가 기억을 잃은 사람이라기보다는 결국 그냥 자신이 믿고 싶은 이야기를 선택한 사람이라고 좀 느껴졌던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서 생각해본 건데, 이제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사실을 어떻게 느끼고 감정에 따라서 생각을 조작하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르게 생각하면은, 좀 좋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자면, 이 기억이라는 게 다 내가 사실을 잘못 해석할 수도 있으니까 쓸모없는 거다라기보다는, 이 사실을 내가 어떻게 기억을 할 것이냐, 행복하게 기억을 할 것이냐, 아니면 너무 기분 나쁘게 기억을 할 것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다 기억이라는 게 사람마다 아니면 상황마다 이렇게 달라지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기반으로 생각을 하기보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나 미래라든 거를 이렇게 설계를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보니까 세바시가 되는. 근데 진짜 공감을 하는 게, 같은 경험을 했는데 나쁜 경험이어도 좀 미화될 수도 있고 각자 또 받아들여서 그 저장하는 기억들이 다 다르니까 좀 그죠. 이런 경험에 빗대어서 또 공감이 가는 말이었네요. 이현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무키님의 말에 굉장히 동의를 하는 바인데, 제가 또 기억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할 말이 조금 많아요. 제게 뭔가 기억을 쌓아 올리지 못하는 레너드가 사실 좀 빨맹이가 없는 빈 껍데기일 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시간의 흐름은 정말 영원하잖아요. 근데 그 영원한 흐름 속에 레너드가 하나의 점으로 딱 박혀서 멈춰있는 존재처럼 느껴졌거든요, 저는. 우리는 과거의 경험들이 좀 축적되면서 나라는 자아를 만들어 가는 건데, 레너드는 축적 자체가 아예 불가능한 사람이니까 매 순간 현재만 계속 살아가는 거고, 어제의 자신과 오늘의 자신이 이어지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가 기억으로 존재를 유지하는 대신에 문신이나 메모 같은 이런 외부적인 기록을 통해서 스스로를 붙잡아 두려고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라지는 자신을 물리적으로 딱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타투나 메모들이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무키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아이러니하게 그 기록들 또한 완전한 진실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뭔가 매 순간 선택되고 해석되는 결과라는 점에서 그 레너드의 존재 자체가 너무 불확실하고 불안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레너드는 기억을 잃어버린 사람으로만 딱 존재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계속 유지하려고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사람인 것 같다. 그래서 그 정체성이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외부로부터 만들어지는 것 같다. 그래서 뭔가 위태롭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스토리텔러였네요. 자기 이야기를 써내려 나가는 참 자기주도적인 사람이었던 거예요. 스코님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저도 레너드가 노력은 가상하나 존재 보완의 기능을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같은 사람을 반복해서 만나는데 처음 만나는 것처럼 대하는 장면들이 연속해서 보여지거든요. 나탈리를 만났을 때도 그렇고 테디를 대할 때도 그렇고 매번 새롭게 인식하잖아요. 사람과 상호작용 면에 있어서도 단순히 기억 못하는 걸 넘어서서 관계가 쌓이지 않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개인이 하나의 존재로서 기능하지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그 개인이 새로운 정보를 그냥 매번 학습하는 거에 불과하다고 느껴져가지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메멘토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대중에게 자신의 이름을 처음 각인시킨 작품입니다. 이후 그는 다크나이트, 인터스텔라, 그리고 아카데미 시상식 7관왕을 기록한 오펜하이머 등 연이은 히트작을 내놓으면서 거장의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워낙 인기가 많은 영화 감독인 만큼 패널분들도 각자 최애작이 하나씩 있으실 것 같아요. 한번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저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는 오펜하이머가 최근에 본 영화 중에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핵폭탄이 어떻게 생겼는지 등이나 핵폭탄을 만든 사람과 아인슈타인 간의 그 관계를 잘 풀어냈다고 생각해서, 크리스토퍼 놀란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걸 처음 알게 된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좀 늦게 알게 돼가지고 되게 좋은 작품이지 않았나. 무키님은 어떤 영화가 제일 좋으신가요? 저는 그 놀란 감독이 플롯이 뭔가 복잡한 사람이 아니라고 일단 느껴졌어요. 특히 이제 메멘토 같은 나름 초기작에서 보이다시피 그런 플롯은 되게 간단한데 그런 단순한 이야기를 얼마나 낯설게 보여줄 수 있는가에 집중하는 감독이라고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최애작은 인터스텔라인데요. 특히 이제 한국인 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영화도 보면 굉장히 단순해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약간 평단의 평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기도 한데 근데 저는 이래서 더 좋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버지가 그냥 딸을 다시 만나기 위해 돌아온다. 그걸 이제 우주나 시간, 뭐 지연, 블랙홀 같은 그런 사실적인 개념들을 다 이용을 해서 풀어내니까 훨씬 거대한 이야기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 알다시피 워낙 CG 효과 하나도 안 쓰고 자체 효과를 써가지고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 자체가 되게 거장답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저는 메멘토도 너무 좋았고 인터스텔라도 같이 좋았던 이유가 그런 연결되는 지점이 또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메멘토는 뭔가 시간을 쪼개서 관객을 좀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 같고 인터스텔라는 반대로 시간을 늘려서 뭔가 감정을 극대화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게 방식은 다르지만 둘 다 뭔가 시간을 이용해서 이야기를 다시 구성한다는 점에서 되게 확실히 논란답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스코님은 어떤 영화 좋아하시나요? 저도 인터스텔라인데 저 이거가 제 통틀어서 최애작이거든요. 오. 네, 저의 최애작이라 꼭 언급하고 싶었고 원래 SF를 좋아하기도 하고 좀 현실에서 발생하기 어려울 만한 재밌고 특이한 소재를 감탄스럽게 풀어내는 영화를 좋아하는데 그 영화가 딱 인터스텔라입니다. 우주 차원을 넘나들면서 생기는 그 시간의 간극을 연출적으로도 그리고 감동적인 가족의 스토리로도 너무너무 잘 풀어낸 흠잡을 곳 없는 명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감독님이 진짜 대단하신 게 그 영화에서 블랙홀 가르강티아인가? 그 블랙홀이 나오는데 이게 그냥 허구로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 물리학자랑 협업을 해서 상대성 이론 기반으로 막 빛이 휘는 방식 계산하고 연구를 막 하셨대요. 그래서 진짜 이 인터스텔라 스토리 자체가 우주, 과학, 이론 이런 바탕이 없으면 구성이 어려운 스토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공부하면서 이렇게 연출을 하시는 감독님도 대단하고 그 SF 장르를 그냥 누구나 볼 수 있게 이해하기 쉽게 재밌게 감동적으로까지 풀어낸 이 영화도 너무 명작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열정에 좀 사람들이 확실히 좋아한 거 아닐까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영화를 만들 때 아직도 필름을 쓴다고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거장이 되기 쉽지 않구나. 이현님은 어떤 영화 제일 좋아하시나요? 저는 크리스토퍼 놀란 작품을 많이 보진 않았어요. 총 3편 봤는데 그 3편 중에 메멘토가 가장 좋았습니다. 일단 저는 하고 싶은 말이 뚜렷한 감독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 초석이 되는 초기 작품들을 보는 걸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코랄리 페르자를 예시로 들자면 네네. 그 리얼리티 플러스라는 그 서브스턴스의 원형이라고 볼 수 있는 단편 영화를 먼저 제작해서 세상에 선보인 다음에 서브스턴스가 나온 거란 말이에요. 몰랐어요. 진짜 좋은 영화입니다. 메멘토 또한 이후의 영화들의 초석이라고 볼 수 있고 뭔가 원형이라는 게 돋보인다는 점이 너무 좋았고 그 인간의 기억에 대한 철학적인 질문들을 좀 쏙쏙 뽑아서 떠올릴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정말 좋았습니다. 패널분들의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최애작들을 들으니까 아직 볼 게 많구나 하는 생각이 또 듭니다. 맞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메멘토를 보면서 떠오르셨던 영화나 같이 봤으면 하는 영화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저 먼저 말씀드리자면 네. 이런 기억을 소재로 한 영화들을 참 좋아해서 많이 봤는데요. 저를 좀 실망시킨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추천을 근데 하시나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 메멘토가 얼마나 잘 만들어진 영화인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걸까요? 오늘 밤 이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고 해도 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오세이사. 오세이사 참 좋은 영화인데 제 취향에는 맞지 않았다. 이 영화를 언급하는 이유는 어떤 이유일까요? 기억을 소재로 조금 아쉽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또 메멘토는 기억을 소재로 이렇게까지 철학적인 얘기를 할 수 있게 플롯을 잘 깔아줬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죄송하지만 비교 대상으로 한번 추천을 드려봤고요. 어떻게 오세이사 감독님 들으면 안 되겠다. 죄송합니다. 기마가 제 취향에 맞지 않았던 걸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키님은 어떤 영화 추천하시나요? 저는 일단은 그 추천하고 싶은 영화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기억 영화를 좋아한다 했을
봤을 때 저는 무조건 추천드린 영화가 이터널 선샤인인데요. 아. 기억을 소재로 하는 영화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메멘토는 뭔가 기억을 계속 선택하려는,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기억을 계속 취사 선택하려는 그런 사람의 이야기라면, 이터널 선샤인은 기억을 붙잡으려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계속 기억을 지우고 싶으면서도 붙잡고 싶고 계속 다시 만나고 싶고 이런 이야기인데, 그런 이야기와 굉장히 또 절절한 사랑까지 곁들여져 있으니 제 최애 영화이니 확인했으면 좋겠고, 같이 맞아요. 떠올랐던 영화가 뭐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자면, 저는 여기에서 레너드 역으로 나온 가이 피어스의 연기가 좀 인상 깊었는데, 가이 피어스가 그 다들 잘 모르셨을 수도 있겠지만 그 브루탈리스트에서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 브루탈리스트의 그 굉장한 욕망 가득한 부자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가이 피어스의 연기가 굉장히 인상 깊었다면 브루탈리스트에서의 역할도 굉장히 또 인상 깊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터널 선샤인을 까먹고 있었네. 아, 그것도 명작이죠. 스콘님은 어떤 영화 추천하시나요? 저는 테넷이요. 네, 이현님이 아까 언급해주셨는데 테넷에서도 시간의 그 순행적, 역행적 흐름을 다루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 흐름이 동시에 나오는 그 쾌감과 전율 있는 장면이 있어요. 막 시간의 퍼즐이 짜맞춰지면서 저 엄청 감탄하게 봤던 영화여가지고 이 작품도 추천드립니다. 이은님은 어떤 영화 추천하시나요? 저는 제임스 맨골딘의 아이덴티티를 함께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요. 좋다. 제가 방송 초반에 그 유주얼 서스펙트, 식스센스보다 더한 반전 영화 이런 영화 홍보 문구를 정말 별로 안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이번 한 번만 그 문구를 차용해보자면 메멘토만큼의 반전이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정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오,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2부에서는 메멘토에 대해 좀 더 깊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역행과 순행이 반복되는 구조 탓에 영화에 몰입하기가 어려웠는데 패널분들과 이야기를 하고 나니 확실히 이해가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영화의 별점을 매겨볼까요? 저희 팟캐스트의 별점 방식 아시죠? 별점이 10점 만점에 5점 이하이면 별로라는 의미에서 펀치, 그리고 영화의 별점이 6점 이상이면 취할 정도로 좋다는 의미의 드렁크로 구분해서 평점을 매길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메멘토를 평가해보겠습니다. 저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는 7점 드렁크입니다. 영화가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도 있고요. 플롯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감독이 하고 싶은 말에서도 철학적인 메시지가 잘 느껴져서 7점으로 줬습니다. 제 한 줄 평은 영화가 메멘토잖아요. 이게 네. 라틴어로 기억해라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 순간에 오기까지 어떤 과정을 밟아왔는지 기억해라. 이런 느낌의 한 줄 평을 준비해봤습니다. 이 자리에 있기까지를 기억해라. 이런 정도 한 줄 평을 준비해봤습니다. 저는 10점 만점에 9점 드렁크입니다. 한 줄 평은 뒤틀린 퍼즐이 짜맞춰지다. 파편적으로 진행되는 그 장면들이 역설스럽게도 짜맞춰진 스토리로 완성된 것 같아서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저는 10점으로 드렁크입니다. 오, 만점. 일단 기억 영화 저는 정말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만점을 줄 수밖에 없었고요. 저는 기억한다? 기억이라고 한 줄 평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철학적인 한 줄 평이네요. 저도 10점 만점에 10점 드렁크입니다. 제가 또 왓챠피디아에 5점 준 영화 하나에 해당하는데요. 한 줄 평을 간단히 남겨보자면 점점 퍼즐을 맞춰나가는 것 같았지만 마지막엔 퍼즐판까지 모두 산산조각이 난 상황으로 하겠습니다. 완벽한 한 줄 평입니다. 영화를 너무 잘 요약해줬어요. 이번 방송에서는 거장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시작을 알린 작품 메멘토를 다뤄봤습니다. 23년 영화계를 휩쓴 오펜하이머에 이어 놀란 감독의 신작 오디세이가 올해 7월 개봉을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호메로스의 서사시에 등장하는 영웅 오디세우스의 일대기를 그린 작품이라고 합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팬이라면 오디세이를 관람하기 전에 메멘토를 다시 보며 그의 출발점을 돌아가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펀치 드렁크 무비 오디세이 편도 기대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덕희, 패널의 무키, 스콘 이연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